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설이 아닌 사적 모임 규제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시설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구상권을 청구하고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 규제는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가계 소득 분배가 나빠져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 비율이 4.7배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3% 감소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신규 확진자 중 20%대인 영국 변이 감염 비율이 2주 뒤엔 8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화이자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는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자국민에게 우선 백신을 공급하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은 중남미와 개발도상국 공략에 나섰습니다. K스타는 인공태양으로 불리며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스타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치이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인공태양 K스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 시설이 아닌 사적 모임 규제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개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거리 두기 체계의 개편 방향을 밝혔습니다. 우선 현재 세분화한 5단계 거리 두기는 대국민 행동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 규모에 따른 단계 기준도 완화해 강화된 의료 역량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형평성 논란이 거셌던 영업 제한 등 집합 금지 조치는 최소화하기로 하고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 두기 조치와 별개로 시행 중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 규제는 더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와 서울에 이어 세종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기르던 고양이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아들과 40대 어머니가 키우던 고양이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된 고양이는 2, 3년생으로 식욕부진 증상이 있었지만 현재는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양이 확진 사례는 경남 진주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세종시는 확진된 고양이가 남은 가족과 자택에서 격리 중이고 돌볼 사람이 없으면 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 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역당국은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없이 출입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되며 네이버, 카카오, 패스에 QR 체크인 화면을 띄워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휴대전화 번호를 무작위 변환한 문자열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만 개인 안심번호를 휴대전화 번호로 변환해 역학조사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 경각심이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YTN이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문을 연 클럽엔 새벽부터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손님들은 마스크도 안 쓴 채 술을 마시고 춤도 췄습니다. 방역 지침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클럽 안. 번쩍이는 조명에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다란 음악 소리.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다닥다닥 붙어선 사람들이 몸을 흔들어댑니다. 어림잡아 폭 4m 정도인 비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옆 사람을 밀치고 틈을 비집어야 발걸음을 간신히 옮길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턱에 걸치기 일수. 아예 쓰지 않은 채 춤추고 떠드는 사람도 쉽게 눈에 띕니다. 아무 데서나 담배 피우고 아무렇지 않은 듯 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모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위. 하지만 제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늦게는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여기 몇 시까지 영업해요? 지금 7시에 나가고
마감했어요. 정해져 않아요. 그동안 절박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에 나섰던 유흥시설 업주들. 거리두기가 풀리자마자 문을 열었지만 방역수칙을 지켜 운영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런 클럽들은 영업 제한 시간을 피해 새벽 5시부터 문을 엽니다. 그런데 구청과 경찰은 이런 것도 모르고 저녁에 단속을 나가 허탕만 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해도 뜨지 않았는데 클럽 입구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문을 여는 새벽 5시에 맞춰 입장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7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새벽 5시부터 강남거리 일대 클럽 2곳이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입구에서 QR코드 인식과 신분증 검사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지만 기본적인 발열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테이블당 손님 4인 밑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면적당 받을 수 있는 손님 제한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안에 손님이 있는 상황은 3, 40명이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럽들은 영업 금지가 풀린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 가능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런데 손님들은 충분히 놀기 위해 일찍부터 몰리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은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저녁 늦게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가 허탕만 쳤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좀 놀래더라고요. 저녁에는 안 열고 새벽에 이제 여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정부는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한 번만 걸려도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온 건지, 지금 아직 뭐 1차는 경고고 2차는 운영 중단 10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엉뚱하고 허술한 단속의 빈틈을 노려 일부 클럽이 코로나19 해방구가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말로 끝나는 코로나 사태 관련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일부 역할을 다한 조치는 정상화하되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연장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등 금융지원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쌓인 유동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 과열,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분배가 2분기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 소득을 하위 20% 가구와 비교한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 동분기 대비 0.08배 상승했습니다. 5분위 배율은 전년 동분기 대비 2분기 연속 확대됐는데 이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소득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소득은 1,002만 6천 원으로 2.7%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64만 원으로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전국에 몰아닥친 북극발 한파 영향으로 전력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운영 실적 속보를 보면 지난달 전력 거래량은 498억 9천만 킬로와트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28억 5천만 킬로와트시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경기 위축에도 평균 기온이 3.6도 하락하고 조업 일수가 하루 늘어나면서 전력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7일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강력한 한파로 난방 전력 수요가 급증해 최대 전력 수요가 9,020만 킬로와트까지 올랐습니다. 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가 9천만 킬로와트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을 넘기면서 재유행 전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위험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이후에 계속 걱정스러운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인데요. 최근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잇따르는 집단 감염 여파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간 전파, 지인 간 전파 등이 가지고 있는 확진자 규모가 있거든요. 최근 경향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한 300에서 400명 정도는 이러한 개인 간 전파에 의해서 확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 600명 넘게 어제하고 오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나오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집단 감염 여파가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예외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안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집단 감염들도 기본적으로는 개인 간 전파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별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큰 틀에서 이를 포함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전파 양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의 600명 규모는 물론 개인 간 전파를 기본으로 하는 거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생한 집단 감염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잇따르는 집단 감염을 별도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확산 추세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처럼 교수님께서도 수차례 3, 4월 4차 유행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요. 방역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4차 유행이 일어나면 사회 경제적인 파장이 그 전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3, 4월에 4차 유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분들의 전체적인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높고 여기에 형평성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방역 조치를 최근에 완화한 것의 어떤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만일 이 단계에서 4차 유행, 3, 4월에 4차 유행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인 피해, 그러니까 방역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회 경제적인 피해는 과거 앞선 유행보다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클 것이다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재유행이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100명 넘게 확진자가 발생한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공장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거 확진자가 나온 이유 가운데 하나로 온풍기가 감염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온풍기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확산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온풍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이 된 거거든요. 예. 실제로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존재했느냐라는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도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감염의 역학적인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온풍기 자체가 공기 흐름을 확산시키는 영향은 분명히 있다. 예. 더군다나 이게 그 에어컨과는 또 다르게 건조한 환경을 만들거든요. 물론 일단 온풍기는 에어컨과 다르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예.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비말 같은 경우에는 이 온풍기가 열이 그렇게 높지 않은 온풍기의 바람에 의해서 멀리 가면서 더군다나 건조한 환경이 비말을 보다 멀리 가게 만들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실제로 충남 아산의 이 공장 사례처럼 온풍기가 실제로 가장 큰 원인이냐? 이 부분은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일단 공장이라고 하는 밀폐된 공간에서 지표 환자가 처음 확인되기 이전에 전파가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풍기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들에서 바이러스가 오염이 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온풍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들이 오염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감염이 됐더라도 마스크 착용만 철저히 했더라면 이렇게 큰 규모의 감염자가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온풍기에 의한 감염 확산,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주된 요인보다는 오히려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개인 방역 수칙, 특히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개인 방역 수칙에 좀 소홀했던 것이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점에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타인과 접촉하는 기회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낮아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동료나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정 부분 유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우리끼리는 괜찮겠지 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지인 간 전파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줄여야지만 지인 간 전파도 줄어들고 이로써 발생하는 집단 감염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불가피하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비록 테이블 간 간격이 좀 떨어져 있더라도 실제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그런 시간대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급적 동료나 지인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핵심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국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편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절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지금 3차 유행이 굉장히 장기화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로감도 굉장히 높고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 형평성 논란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하기에는 지금 추세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지금보다 확진자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예. 아무래도 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한 만큼 이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 상황에 과거의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자체를 좀 바꾸지 않을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방역 조치, 방역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확진자 규모에 맞추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게 맞긴 한데 이 부분만 고려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 고통을 감안해서 불가피한 선택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기대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일단 백신 접종 시작부터 어느 시간까지라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백신 접종 속도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전 국민의 약 30% 정도는 접종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일정 수준의 효과는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집단 면역 수치인 50% 이상이 접종을 받게 되면 지금과 같은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같은 방역 수칙 준수가 함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좀 가시화된 수준의 효과는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상당한 수준 내지는 거의 완벽한 수준을 보이려면 최소 70% 또는 그 이상의 백신 접종률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종 진행 과정에서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접종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도달해서 효과가 좀 보인다라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를 하게 되면 이른바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트로이 목마 효과가 나타나면서 백신 접종자로부터 미접종자로 전파가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도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수치적인,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1분기에는 접종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기에는 정부에서 계획된 바로는 한 75만 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물량 자체로만 보면 한 150만 명분이 1분기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미비한 숫자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고 2분기는 좀 넘어가야지 어느 정도의 가시화된 효과는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끝없이 변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심하지 않는 거겠죠. 언제 어디서나 방역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지난해 7월 지구를 떠났던 화성 탐사선 3대가 속속 화성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화성이 새로운 우주 탐사의 경쟁지가 된 가운데 이 각 탐사선의 화성 연구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저희도 몇 번 화성 탐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선 아랍에미리트와 중국, 미국의 탐사선이 화성으로 날아갔는데 아랍에미리트의 그 탐사선이 지난 10일에 가장 먼저 도착했죠. 네, 맞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이죠. 아말이요. 우리 시각으로 지난 10일 오전 1시쯤 화성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로써 UAE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서 세계 5번째로 화성 궤도에 진입한 나라가 됐는데요. 특히나 이 달을 건너뛰고 더 먼 화성에 탐사선을 먼저 보낸 최초의 나라, 이런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예. 이 아말은 앞으로 2달 정도 큰 타원을 그리면서 지금 화성 궤도를 돌고 있다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화성 탐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아말의 탐사 목표는 화성의 대기와 기후를 4계절 동안 관측하는 겁니다. 이 특정 계절 혹은 한정된 시간 동안 그 화성 기후를 관측했던 기존 연구와 다른 부분인 건데요. 화성 표면에 착륙하지는 않지만 그 55시간 동안 이 화성을 한 바퀴 돌면서 화성 대기를 관측하고요. 화성 기준으로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687일 동안 화성 상공을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예. 이 화성 아말 탐사의 목표에 대한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we'll be getting understandings of the lower atmosphere and the upper atmosphere, and that requires spectra from infrared spectrometer that we have on board. We also have visible images of Mars, and at the same time we also measure the hydrogen and oxygen halo of Mars using ultraviolet. So it's a mix of data and also images that scientists use in conjunction to get their scientific discoveries and observations. 네, 이 성과로 아랍에미리트가 단숨에 우주기술 강국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네. 자, 뒤이어서 중국의 탐사선이 이 아말과 몇 시간 차이로 화성 궤도에 도착했죠. 네, 맞습니다. 중국의 화성 탐사선이죠. 태넌 1호가 같은 날인 지난 10일 오후에 화성 궤도에 진입을 성공했죠. 태넌 1호는요, 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기념해서 지난 12일 1분 정도 분량의 화성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태넌 1호의 몸체가 보이고 있는 건데요. 1호가 이 궤도를 따라 회전을 하면 서서히 뒤쪽으로 화성 표면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태넌 1호의 미세한 진동까지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어서 이 탐사선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태넌 1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화성이 실제로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카메라는 태넌 1호가 이 태양 전지판이 제대로 펼쳐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몇 시간 차이로 중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나라가 된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태넌 1호 그 화성 탐사 목표는 뭔가요? 네, 태넌 1호는요, 이 아말과 달리 화성 표면에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궤도선과 착륙선 탐사 로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태넌 1호는 화성에서 이 400km 정도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화성 궤도를 돌다가 오는 5월 화성의 유토피아 평원 남쪽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태넌 1호는 이 착륙선과 로버가 착륙한 후 한 90일 동안 화성 표면에 샘플을 채취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화성 표면에 물과 얼음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화성 탐사의 대미를 장식할 미국 탐사선 얘기가 남았는데요. 네. 이 미국은 앞선 아랍에미리트와 중국과 달리 화성 표면으로 바로 착륙선을 날려보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버죠. 퍼시피어런스는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데요. 지금까지 인류는 화성 착륙에 12번을 시도했는데 8번 성공했습니다. 예. 성공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고요. 그렇군요. 네, 이 퍼시피어런스의 탐사에는 사실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화성 탐사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퍼시피어런스는 화성 표면의 흙을 퍼서 원통에 담아두고요. 2026년 유럽 우주국과 함께 화성 탐사선을 나사가 새로 보내면 화성 토양을 2031년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계획을 한 건데요. 이번 이 퍼시피어런스 임무에 대해서 나사 관계자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is container can hold up to 30 samples, and it is much like the baton in a relay race. This container is the heart of sample return.
because the sample tubes will be filled by Perseverance. The sample retrieval lander will house this container, and they'll be placed within. And then the third element, the Earth Return Orbiter, will bring this container, triply sealed, back to the Earth. 네, 이 퍼시비어런스에는 또 다른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 1.8km 정도 되는 작은 로봇 헬리콥터인 인저뉴이티라는 게 실려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 화성 표면에서 한 3에서 10cm 정도 이 상공에 띄운 이후에 화성에서의 첫 드론 비행도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퍼시비어런스에는 몫이라는 아주 특별한 특수 장치가 실려 있는데요. 이 몫이는 화성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장비입니다. 이를 통해서 화성에서의 인간 정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이 재밌는 건 제가 2015년 영화 마션 개봉 당시에 나사 JPL 연구소에 직접 현장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나사에서 영화 마션처럼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2020년에 화성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들어내는 장비인 이 몫이를 화성에 보낼 계획이다라고 저한테 밝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에 이런 내용을 담기도 했는데 실제로 2015년에 취재했던 내용이 2020년에 이루어진 거죠. 2020년 실제 화성 탐사선을 보낼 때 몫이가 설치가 됐고 이 퍼시피어런스가 2021년 화성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인류가 화성에서 사는 순간이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저도 꼭 화성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네. 지금까지 양효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세계보건기구 WHO에 복귀한 미국이 이달 말까지 2억 달러, 우리 돈 2,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낼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WHO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WHO가 팬데믹 대응을 이끄는 것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 WHO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중국 편향적이라며 탈퇴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꼴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 탈리아페로 미 공군소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초기 자료를 봤을 때 미군의 백신 접종 수락 비율은 3분의 2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미국인의 접종 수락 비율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으로 훈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의 특성상 우려된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미 식품의약국 FDA의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군인에게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꼴로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주 뒤에는 그 비율이 8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 2만 3천 건을 분석한 결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2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조사에서는 5.8%에 불과했는데 2주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입니다. 이 속도라면 2주 뒤에는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8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Verdoppelt sich der Anteil der Infektionen mit dieser Virusvariante ungefähr jede Woche. Wir müssen damit rechnen, dass die Variante bald auch bei uns die dominierende werden könnte. 독일 보건부는 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EU 차원의 대응 강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EU 집행위는 회원국 내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 작업에 7,500만 유로, 우리 돈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변이에 대한 연구와 정보 교환에도 1억 5천만 유로,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변이를 빠르게 확인하고 개량 백신의 개발과 승인 절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Ces variants sont plus infectieux, c'est-à-dire plus il y a des contaminations, plus il y aura des variants possibles et ces variants pourraient être plus résistants aux vaccins existants. EU 집행위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고 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의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텍사스 주립대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남아공 변이와 같은 변이 특색을 지닌 바이러스를 배양해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할 때 남아공 변이처럼 변형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체의 보호 수준이 3분의 2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는 그러나 남아공 변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확실한 예방 효과 약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남아공 변이에 대한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에서 활발한 백신 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자국민에게 백신 공급을 집중하는 사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개발도상국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중남미 각국의 러시아와 중국산 백신이 속속 날아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으로 예방접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00만의 분량의 백신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Hemos aprobado la vacuna Sputnik V. Mañana, jueves 18 de febrero, arrancamos la vacunación de todo el personal sanitario del país. Y el personal. 현재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멕시코, 니카라과,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6개 나라가 스푸트니크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의 면역 효과가 91.6%로 미국이나 유럽의 백신에 거의 육박한다는 내용이 국제 학술지에 실리면서 칠레나 콜롬비아 등 친미 성향의 국가들도 구매 협상에 나섰습니다. 중국 백신 역시 중남미에서 점점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칠레, 멕시코, 페루 등이 중국 제약사에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La vacuna CoronaVac de la empresa china Sinovac ya recibió autorización de uso de emergencia. 우루과이와 볼리비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백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서구 국가들이 자국 생산 백신을 자국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이 중국과 러시아는 중남미 공략에 공을 들인 것입니다. CNN은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남미에서 미국의 위신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태양이 1초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는 인류가 100만 년을 쓰고도 남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합니다. 태양 같은 에너지원이 지구에 존재한다면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요. 이 같은 꿈의 에너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스타 연구본부장 윤시우 본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핵융합 에너지는 핵들이 결합해서 무거운 핵이 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인데요. 네, 자원이 무한하고 또 폭발 위험도 없기 때문에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땅 위에 인공 태양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K-스타라고 들었거든요. 본부장님께서 K-스타가 어떤 장치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K-스타 장치는 2007년도에 저희가 완공을 해서 10년 이상 핵융합 에너지원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이제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플라즈마에 어떻게 가둘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태양은 자체 중력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쉽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양은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하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과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제 자체 중력으로 그 태양이 스스로 그 반응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이제
초고온 고밀도 플라즈마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불행히도 지구상에는 그런 강한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핵융합 반응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나는데요. 이제 플라즈마라는 것은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외 제4의 상태라고 불리는 그런 전이된 기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네.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제대로 가두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이제 강한 중력을 가지고 아주 좀 용이하게 그런 플라즈마를 이제 가둘 수 있는데 지구상은 그게 쉽지 않은데 지구상에서는 중력을 대신해서 자기력을 이용해서 이제 태양과 유사하게 핵융합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초고온 고밀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K-STAR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태양과 같은 초고온 고밀도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자기력을 이용해서 핵융합로에 플라즈마를 가둬서 그 핵융합 반응을 이끌어내는 장치가 바로 K-STAR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인공 태양을 만드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도전하고 있는 과제죠. 시작은 1950년도부터 여러 선진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70년 지났죠. 많은 성과들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플라즈마를 아주 높은 온도로 우리가 이제 올리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최소한 1억 도 이상 플라즈마를 높은 온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상에서는 이제 1억 도를 이제 뭐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다른 것과 이제 상호작용하지 않고 잘 가둘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장 아까 말씀드린 자기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 하전 입자들이 자기장만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장을 이제 닫힌 구조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1억 도짜리 플라즈마가 다른 것과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이제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닫힌 자기장을 만드는 장치를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단순한 형태의 장치를 이제 토카막이라고 부릅니다. 토카막이요? K-STAR도 그런 장치와 동일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뉴스를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물질이 섞길래 1억 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장을 활용해서 그 뜨거운 플라즈마가 벽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방법을 토카막이라고 부른다는 건데 K-STAR가 기술적인 면에서 이 다른 나라의 핵융합로와는 좀 차별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제 저희가 핵융합을 자기장으로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자기장을 만드는 자석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대부분 토카막 장치들은 이 자석을 초전도가 아닌 기존의 상전도, 즉 말하자면 이제 구리 전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리 전선은 이제 문제가 근데 이제 많은 전류를 흘리게 될 때 많은 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시간 운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K-STAR는 그와 다르게 이제 초전도 자석을 쓰게 되는데 초전도 자석은 원천적으로 이런 저항열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오래 운전을 해도 열이 나지 않아서 아주 장시간 운전에 적합한 자석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만든 이 자석이 굉장히 정밀하게 기존의 다른 장치 대비 정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장 오차에서 여러 가지 플라즈마의 손실들이 유발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장치 대비 K-STAR가 굉장히 장시간 운전도 아주 유리하고 또 성능 입장에서도 아주 다른 장치보다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 시간에 제한도 없고 또 자기장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토카막을 그 신소재인 초전도 자석으로 구현한 건 K-STAR가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만들 때 이제 초전도 자석으로 만든 장치는 K-STAR 최초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장치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초전도 자석을 뭐 제작하거나 하는 기술들이 그 당시에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치를 제작하고 할 때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2007년도 장치 제작을 끝내고 2008년도에 저희가 처음 플라즈마 실험을 시작할 때 그때 상당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3주 동안 플라즈마를 이제 발생시키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경험이 뭐 조금 부족했던지 예. 사실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장의 문제를 잘 해결을 해서 이제 플라즈마를 결국 3주 만에 그때 이제 가까스로 예. 달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지금 성능이 뛰어나고 지금 작년 대비 한 25,000번 이상의 아주 고성능 플라즈마 실험들을 지금 수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치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네. 시동도 못 켠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이었던 것 그 같은데요. 당시는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K스타가 세계 인공태양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장치가 됐습니다. 자, 이 연구진들의 열정이 이런 발전을 이끈 그 원천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핵융합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외국의 선진국은 1970년도, 80년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엔 저희 한국에서는 소규모의 대학에서 진행하는 뭐 스너트 79 같은 서울대에서 시작했던 여러 가지 조그만 토카막으로 실행한 아주 작은 장치들만 운행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K스타가 처음으로 K스타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서 장치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선진국과 아주 유사한 수준에 바로 진입하게 됐고 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억도 플라즈마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 네. 핵융합이 이제 구현되는데 그 중에서 K스타가 이제 1억도를 2017년도부터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K스타 장점인 장시간 운전을 가능성을 이용해서 예. 2020년도에는 저희가 20초 유지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다른 장치에서는 뭐 기껏해야 뭐 한 수초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그 수준을 넘어서 세계 최장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궁금한 게 다른 나라 그 핵융합 장치들은 몇 초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리 자석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10초 미만이고요. 예. 그럼 1억도 플라즈마는 또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또 짧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한 20초 지금까지 운전하고 20초.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세계 최장 운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장치가 바로 우리나라의 K스타라는 말까지 일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앞선 기술력에 전 세계 핵융합 석학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프랑스에 짓고 있는 그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라고 있잖아요. 네. K스타가 그 이터 건설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예, K스타는 이제 이터에 다양한 연구를 이터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이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터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고 프랑스 남부 카다라시에 지금 건설 중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K스타는 이터와 동일한 아까 말씀드린 초전 자석, 그다음 유사한 장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터의 선행 뭐 실험이라든가 이터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터 운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라즈마가 이제 붕괴될 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를 K스타에서 이터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플라즈마 붕괴는 플라즈마가 아주 초고온 고물도의 플라즈마가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걸에서 이제 단시간에 아주 과도한 열속이 장치로 전달되면서 장치가 손상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장치가 손상되기 전에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줄여서 장치로 전달된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터 운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K스타는 이터와 아까 말씀드린 유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터를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완화 시스템 관련된 사전 실험을 주도하고 있고 지금 작년 실험 결과 또한 아주 뛰어나서 이터 운전에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국제적인 프로젝트에서 K스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 참 자랑스러운데요. 자, 그 K스타가 인공태양의 연구를 위한 장치라면 이터는 실제로 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950년부터 진행했지만 여전히 지금 저희가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 계획이라고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네. 그 계획에 따르면 한 2050년쯤 우리 최초로 핵융합로가 우리 한국에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는 이제 K-스타를 이제 활용한 이런 핵융합로 운전 모드 개발, 그다음에 이터의 운전 목표 달성, 또 이제 한국형 실증로, 핵융합로의 설계 및 건설 등 아주 중요한 변곡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박사과정이 한 2000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핵융합 발전이 이제 실현되려면 한 30년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약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도 한 30년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30년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핵융합 플라즘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걸 계속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예. 그와 동시에 이제 여러 선진국들이 지난 20년 동안 이제 관련된 연구에 대한 투자나 이런 그다음에 이터의 계획 자체가 많이 지연이 되는 관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터가 지금 2025년도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이터가 운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연구 성과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 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 관련된 핵융합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난 30년과 지금 30년은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이제 이 연구 개발 진행하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핵융합 발전을 앞당기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갈수록 지구가 뜨거워지고 또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한하면서도 공해가 없고 또 안정적이기까지 한 미래의 차세대 에너지원인 인공태양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스타 윤시우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섭식 장애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특정 단백질이 식욕 조절 호르몬을 조절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실제 섭식 장애 증상이 나타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해당 단백질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그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섭식 장애 원인을 확인한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항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니피그의 신장을 이식한 원숭이가 64일째 생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전성 평가 연구소는 미니피그 장기에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을 제거한 뒤 이를 원숭이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니피그는 의학 연구를 위해 개량된 작은 품종의 소형 돼지로 국내에서 미니피그의 장기를 이식받은 동물이 60일 넘게 생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연구팀은 만 19세 이상 임금 근로자 3천여 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40시간 근무자보다 건강 문제로 일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남성은 5.1%, 여성은 6.6%까지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장시간 노동이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켜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며 비용 측면에서나 생산성 측면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 신임 총장에 바이오 뇌공학과 이광형 명예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카이스트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총장에 이광형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5년 카이스트 전선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 신임 총장은 교무처장과 국제협력처장 등의 주요 보직을 맡았습니다. 신임 총장은 교육부 장관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거쳐 확정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수기 출입 명부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개인 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을 띄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